오늘도 익숙한 길을 따라서 직장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문득 많은 생각이 들지요. 참 오랫동안 이 길을 달려왔구나 하고요. 동네를 빠져나가는 초입에는 시골길 같아요. 이렇게 사거리마다 만나는 주유소에서 특히나 요즘에는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나 하고 기름값을 체크하면서 병원으로 향합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간호사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죠. 미국에서 테슬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박사과정의 논문을 써가지고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고민 끝에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간호원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었는데 주변의 지적들 유튜브에 올릴 때 아직도 간호원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서 이제는 간호사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호칭을 바꾸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늘 간호부라는 명칭을 쓰시곤 했어요. 언어도 세월에 따라서 참 많이 변했지요. 사실 이렇게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세월의 흐름을 아주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 간호사 이민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간호사 공부를 해서 간호대학에 다닐 때에는 병원에서 간호대학으로 간호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리크루트를 하러 왔지요. 그래서 그렇게 리크루트 하러 온 병원에 가겠다고 계약을 하고 서류를 받으면 간호사 등록금의 일부를 보태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병원에서 리크루트 온 사람들에게 그 졸업 이후에 그 병원에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참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간호대학에 다니는 학생이고 미래의 간호사였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역사 속에 미국의 간호사에 대한 이민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저보다 먼저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다니신 분은 저보다 10년 정도 선배인 분들이 계셨어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간호사 이민 제도는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당시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간호사 RN 자격증만 취득하면 특별한 병원의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역사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미국의 아주 고질적인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어야 했고, 그 당시 1989년에 제정된 이민법, 이민법 개정 1990년 개정 이전에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전문 의료 인력인 간호사는 미국에서 매우 우대받는 직업이었죠. 병원이라는 거대한 스폰서의 고삐에 묶이지 않고 개인의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정착의 길이 열렸던 시절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도전하기 수월했던 황금기와 같은 시기였죠. 그리고 제가 졸업하던 해가 2002년 무렵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각기 병원에서 직접 리크루트하는 직업을 인도나 필리핀으로 파견을 해서 간호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왔어요. 직접 몸으로 뛰었죠. 각기 병원에서. 그리고 제가 졸업했던 그 무렵에 또다시 이민법이 바뀌었어요. 1999년에 미국은 아주 더 심각한 간호사 수급 부족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임시 이민법 Temporary Immigration Measure를 제정해서 이 시기에 시작한 임시 이민법 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에서 직접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통계적 배경을 찾아보니까 당시 미국 보건당국과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미국 간호사의 부족은 수십만 명이 부족하다고 추산이 되어 있어요. 특히 대도시의 종합병원은 자체적인 의료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뉴욕과 서부의 캘리포니아 등 같은 아주 대도시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금도 뉴욕주의 간호사 NCLEX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영주권이 없어도 외국에서도 뉴욕주의 NCLEX 시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실 오클라호마에서 NCLEX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은 영주권이 있거나 아니면 오클라호마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 NCLEX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NCLEX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렇게 해서 대형 병원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미국의 간호사로서 정착하게 되었던 시대가 또 막을 내렸어요. 지금은 이 모든 리크루트 과정을 바로 대형 에이전시가 대행하고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 인사 담당자가 직접 필리핀이나 인도 등으로 가서 해외로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간호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 또한 외국인 간호사로서 병원 측의 직접적인 스폰서십을 받아서 임시 이민법의 혜택을 받아서 미국 병원에 안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요사이는 전문 이주 에이전시를 통해서 현지 병원과 매칭이 되고 한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준비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온 가족이 영주권을 손에 쥐고 들어오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죠. 제도가 체계화된 만큼 안정성은 높지만 그만큼 거쳐야 할 관문과 대기 시간이 또 길게 된 또 다른 인내를 요구하게 되었죠. 1970년대의 자율적인 영주권 취득부터 2000년대 초반에 병원들의 직접 리크루트 열풍, 그리고 오늘날 체계적인 에이전시와 EB3 시스템까지 미국 간호사 이민의 역사는 곧 미국의 의료 공백과 시대상을 보여주는 작은 거울이기도 하죠. 이 지난 25, 6년간의 기간 동안 미국 간호사의 부족과 의료 인력의 공백이 바뀌었냐고요? 사실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간호사가 부족하고 언제나 인력이 부족한 곳이 바로 병원이죠. 그러면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영주권 신청과 간호학과 시절에 아찔했던 기억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병원에 취업을 했죠. 저는 당시 병원에서 스폰서십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서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취업 허가도 함께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병원에 정식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문득 제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거쳐야 했던 간호학과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이수하게 된 학점 중에 60학점을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필수 교양 학점인 영어, 영장문, 미국 역사, 미국 정치 등 그 모든 것을 1년 만에 마무리 지어야 했어요. 4년제 간호대학을 3년 만에 마치려고 했으니까요. 선수 과목을 들을 때는 내가 시간을 챙겨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일단 간호대학에 들어가서는 제가 학과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학과 커리큘럼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간호학과 공부에만 매달려서 했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미국의 간호학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미국의 간호학과는 대학 4년 중에 2년 동안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간호학과에 지원하기 위한 선수 과목을 듣습니다. 그 선수 과목을 들어서 대학에 들어간 2년 이후에 모든 선수 과목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까지 받은 모든 성적표와 세 분 교수님의 추천서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지원을 해서 3학년부터는 간호학과 학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1년부터 간호학과 학생은 없는 것이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간호학과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도 선수 과목을 다 마친 이후에 간호대학에 지원하겠다고 간호대학을 지원했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동료들을 만나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어느 학교 지원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다니는 학교지라고 말했더니 그 학생들이 적어도 3개 이상의 다른 대학교에 간호대학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온 몇몇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지원한 학교를 포함 다른 지방의 서너 개의 대학에 간호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조금 하긴 했어요. 성적은 거의 탑을 했기 때문에 성적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동료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학교를 포함한 미국의 몇몇 지방 육성 대학에서 특수대학, 물론 의과대학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입학사정 규정에 영주권 이상 소지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와,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간호대학을 지원할 때는 영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간호대학에 무난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호대학을 마치고 병원에 첫 출근하던 날, 병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지요. 곧바로 병동으로 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병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지요. 병원 소개와 복지후생, 의료보험, 퇴직, 연금제도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20년 이상 병원에서 일하면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속으로 내가 20년 이상 일을 하겠나.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40이 넘었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26년째가 되었군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병원 CEO, 병원 CNO 그분들의 환영 인사도 들었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또 간호사들만 전적으로 간호 업무 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쯤에 비로소 제가 배치된 병동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병원은 오전, 점심, 밤으로 나뉘는 3교대 근무 제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모든 병원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미국의 모든 병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미국의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지는 않아요. 3교대 근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침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에만 근무를 하고 점심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점심에만 근무를 하고 밤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야간 근무만 해요. 물론 각 시프트마다 급료가 다르지요. 조금 더 줘요. 점심이나 저녁 때는. 그 당시에 저는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상태라서 그때 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오후 근무를 택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오전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먹을 저녁을 미리 준비해 놓고 직장으로 향했죠.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집에 돌아와서 각자 밥을 챙겨 먹고 숙제를 하거나 컴퓨터 놀이를 하다가 밤 11시 30분쯤 되어서 돌아오는 저를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근무 스케줄이 12시간 근무제로 개편을 하게 되었어요. 12시간 근무제로 개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간호사 부족 현상이었어요. 12시간씩 근무제로 바뀌면 간호사들이 매일 필요한 간호사들의 인원수가 적어질 거라고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렇게 2가지의 시프트였는데 저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밤 근무를 택해서 했어요. 야간 근무는 야간 근무 수당이 더 있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야간 근무를 한 10년 이상 했어요.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몸은 언제나 천근만근 피곤에 쩔어 있었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경제적으로 현실은 사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항상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마칠 때까지는 큰 교육비가 들지 않아요. 그것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대학을 집에서 통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통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필요하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대학교와의 거리가 조금 멀기도 했지요. 게다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는 자기 집에서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학교에서 권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 살아야 할 작은 집을 하나 샀죠. 왜냐하면 아이가 혼자만 대학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둘째 아이가 대학에를 가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이들 각자 차 한 대씩 사고, 그리고 티네이저들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비쌌겠죠. 그렇게 해서 생활비, 또 제가 사는 집에 그 당시만 해도 집에 은행 융자금이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더 벅찼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쯤 우리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학비 자체는 현지인과 같았고,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두 개의 집에 매달 은행으로 들어가는 집 융자금, 정말 경제적으로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4년 대학만 마치면 끝이겠지 싶었죠. 그런데 큰아이는 의과대학을 가느라고 4년을 더 공부했고, 물론 의과대학 공부는 학비는 학자금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약학 박사 과정을 밟느라고 총 6년간의 대학 과정을 했죠. 그래도 다행히 작은 아이는 약간의 장학금을 받고 지냈기 때문에 차 3대, 집 2개, 그리고 생활비 3개의 집, 정말로 많이 벅차고 힘들었어요. 매주 오버타임을 자처하면서 일을 해야 했고 주저앉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공부 마칠 때까지만 버티자 하고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렇게 두 아이가 모두 원하던 공부를 마쳤을 때 제 수중에 남은 것은 집 융자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에 한 2만 불의 빚이 쌓이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한 큰아들은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학자금 융자를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다행히 약대를 졸업한 둘째는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생활비와 자동차 비용만 제가 보태주었잖아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에 둘째 아들이 매달 자신의 수입에서 2,000불씩 저에게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마운 돈으로 신용카드 빚을 다 갚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집 융자금을 본격적으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 모두 훌륭하게 잘 자라서 각자의 직장을 잡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했어요. 그 순간 저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하지만 그때부터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야 했지요. 직장 생활도 낮 근무로 계획을 바꿨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딱 3일만 근무하지요. 마침내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요가를 배우러 다니지요. 소소하게 일상을 가꾸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주일에 5, 6일씩 코피 터지면서 일할 때에 비하면 지금 간호사 생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합니다. 물론 몸이 고단하던 그 시절에도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큰 보람과 사명을 느꼈는지 몰라요. 환자를 돌보며 지식과 기술이 쌓여갈수록 일은 점차 수월해졌고 그 힘든 시간 덕분에 단단한 지금의 제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눈물겹도록 소중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속도로 평온하고 감사한 하루를 채워가지요.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에 겪었던 치열한 고생은 저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 긴 터널을 지나온 덕분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긴축 재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아마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집에 무언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일이 생겼으면 가장 먼저 내가 직접 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검토를 시작하지요. 오래된 카펫을 걷어내고 마루를 직접 깔아보기도 하고 낡은 담장을 고치는 일까지 웬만한 집안일들은 제 손으로 직접 해내곤 합니다. 오랜 세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살았던 기억이 몸에 밴 탓이죠. 절약하고 아끼는 삶은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게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돈 한 푼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아끼는 습관은 이제 철저한 본능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저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푹푹 찌는 한여름 속에 우리 집 에어컨이 그만 고장나 버렸어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기 점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에어컨이 멈춘 실내는 금방 찜통처럼 변했고 우리 사랑하는 순이도 더위에 지쳐서 혀를 빼물고 헉헉거리기 시작했죠. 너무 미안한 마음에 급한 대로 차가운 우유를 주어서 목을 축이게 했고 시원한 물로 씻겨주어서 열을 식혔어요. 순간 저는 마치 영화 속의 절망적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 솟구치더라고요. 하지만 깨달았죠. 아무리 몇 시간을 울어본들 세상은 아무도 몰라주고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정신을 차리고 서류처를 급하게 뒤져서 예전에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해 주었던 분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연락이 바로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결국 옆집에 살고 계시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분도 염려하는 것이 저희처럼 혼자 사는 여자들이 그런 에어컨 고치는 기사를 부르면 바가지를 쓸까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던 기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에 상태를 점검해 주러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실에 실링팬을 최고 속도로 돌리고 있지만 바람은 미지근하고 무슨 일이든 내 손으로 척척 해내는 제가 아주 무력하게 앉아 있어요. 오늘만큼은 자연의 더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작아지고 힘이 드네요. 부디 우리 순이도 내일까지만 무탈하게 이 더위를 잘 견뎌주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도시락을 3개 싸서 내일부터 출근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쿠킹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에 도시락을 싸가게 된다면 샐러드 정도만 만들어서 싸가지고 가려고요. 내일부터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에어컨 고치는 분이 오늘 에어컨을 고쳐주지 못하시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직장에 출근을 하니까 견디겠지만 우리 순이가 걱정이 되네요. 제발 오늘 오시는 분이 우리 순이도 저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는 것 같죠? 오늘 오시는 분이 저의 에어컨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순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달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오늘 에어컨 고쳤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hat's it for now. You like it? Haha.